작년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블코인 회사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서 코인을 단 한 개도 발행하지 않는 다른 회사의 주머니로 넘어간 금액들인데요. 이 번 돈 1,000원 중에서 540원 꼴, 무려 절반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영수증 한정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라고 들썩이는 종목들의 가격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거나 또 지금이라도 따라살까봐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미국에서 이 판에 규칙이 나오는 마감일까지도 잡혀있죠. 왜 하필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저 영수증이 왜 우리 계좌랑 연결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확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이 뭐냐? 값이 오르고 내리지 않게 실제 돈, 달러의 1대1로 묶어둔 코인이죠. 미국 코인들은 미국 돈에 묶여있다 보니까 한 개가 우리 돈으로 1,490원 정도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만 따로 다루는 법을 미국이 작년 여름에 만들었었죠. 저희 신사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지니어스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이미 1년 전에 통과가 됐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엔 뭐가 나오느냐? 법을 실제로 굴리기 위한 세부 규칙들입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 예금보험공사, 재무부 소속 기관들, 여러가지 6곳이 각자 맡은 규칙들 이날까지 내놓아라, 이렇게 법에 못을 박아뒀고 주요 의견 수렴 절차까지도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최종 문서를 다듬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들 헷갈리는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규칙이 나오더라도 그날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실제로 발효되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죠. 최종 규칙이 나온 날로부터 120일 뒤, 아니면 내년 1월 18일, 이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규제의 시작일이 아니라 발효까지 가는 초시계의 버튼을 누르는 날에 가깝겠고, 더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마감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벌칙이 없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은 과거 금융개혁법 때도 미국 감독기관들이 법정 마감의 40% 정도를 그냥 넘겼었고, 이번 법에는 마감을 놓쳤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자기 몫의 규칙 초안조차도 아직까지 내지 않았었죠. 그럼 이 날짜가 별거 아니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날 나올 문서의 내용들이 이 산업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정하는 문턱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턱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돈을 버는 진짜 구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은행의 감독기관이 내놓은 규칙 초안만 376쪽에 달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가지고 대중에게 물어본 질문만 200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도 뼈대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객이 맡긴 돈은 1대1로 전부 쌓아둬야 되고요. 그것도 현금이나 만기가 짧은 미 국채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발행사가 되려면 자기 돈, 그러니까 자본금을 최소 75억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객이 돌려달라고 하면요, 평소에 이 영업일 안에 제값 그대로 내줘야 되고, 전체 발행량의 10%는 당일, 30%는 5영업일 안에 돌려줄 수 있게 준비해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코인은 은행 계열사가 발행해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이건 예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여기까지가 문턱이고, 근데 이 법에는 문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사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요, 고객이 발행사에 1,490원을 주고 코인 한 개를 받습니다. 그럼 발행사는 그 돈을 미국 국채 같은 곳에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국채니까 이자가 또박또박 나오겠죠. 근데 법이 고객한테는 이자를 못 주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이자는 누구께 될까요? 전부 다 발행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질 자체가 남의 돈을 공짜로 맡아두고 국채 이자를 통째로 챙기는, 정말 앉아서도 돈을 버는 장사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전 세계로 약 480조 원 규모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국채를 사주는 새로운 큰손들이 생기는 구조다 보니까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판을 키워주고 있는 이유 짐작이 가시겠죠. 그렇다면 발행사는 앉아서 돈을 쓸어담겠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 실제 영수증을 까보면 그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죠. 세계 2등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곳이고, 이 코인 하나에 들어와 있는 돈만 최근에 기준으로 112조 원입니다. 상장사라서 장부를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서클이 미국 증권당국에 낸 공시를 보면은 재작년인 2024년 이 회사가 번 돈이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같은 해 유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돈이 1조 5천억이고요. 그 중에 약 1조 3,500억 원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한 곳에 지급됐습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수증이죠. 1,000원 벌어서 540원을 남의 회사에 준 겁니다. 계약서 내용은 더 놀라운데요. 코인베이스 어플 안에 보관된 USDC에서 나오는 이자는요,
코인베이스가 100% 가져가고 코인베이스 바깥 전 세계 어디에 있는 USDC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절반은 코인베이스 몫입니다. 발행도 안 하고 준비금 관리도 안 하는 회사가요.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요?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코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 코인을 쓰게 만드는 길목을 쥔 쪽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만든 회사보다 진열대를 가진 마트가 힘이 센 것과도 같은 구조겠죠. 그리고 이 힘의 관계는 작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작년같이 코인베이스 쪽으로 나간 몫은 약 2조 1천억까지 붙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출의 절반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계약의 갱신 협상 시점이 바로 다음 달 8월 달입니다. 근데 협상을 앞에 두고 코인베이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록, 스트라이프 같은 이런 회사 140곳이 모인 경쟁 스테이블코인 연합의 출범 멤버로 들어가 버렸고 이 소식에 서클 주가가 하루에 17%가량 하락했습니다.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갈아탈 곳이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겠죠. 이 발행사가 유통사 눈치를 보는 판이라는 게 주가로 증명된 셈이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보자면요.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거냐 이걸 두고 두 가지 거대 기관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 측에선 은행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회사만 발행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핀테크 같은 기술 기업에도 길을 열어준다 이런 쪽입니다. 이 한 가지가 안 풀려가지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른바 2단계법의 국회 제출이 반년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달에 낸 지급결제 보고서에서는요. 역할 분담표가 하나 나와요. 발행과 준비금 관리는 은행이 맡으면서 비은행은 혁신적인 활용처 발굴이랑 유통, 이용자 확보를 맡으라는 그림입니다. 언뜻 봤을 때 은행이 알짜인 발행을 전부 다 가져가고 핀테크한테는 심부름을 시키는 구도 같죠. 근데 방금 보신 미국 영수증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서 발행사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자리가 정확히 어디였을까요? 유통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양보한 그 자리가 미국 실전에서는 상석이었단 얘기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발행권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코인은 결국에 쓰여야지 돈이 되는데 지금 은행에는 카드사 같은 결제망이 없어서 과거 은행들이 직접 만든 직불카드가 가맹점을 못 모아서 사실상 사라진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논쟁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이 싸움의 방향성이 살짝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먼저 발행이 된다. 이런 입장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인터뷰에서는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간사를 지낸 안도걸 의원이 절충안을 꺼냈죠. 은행이 50%의 한 주를 더 가져가되 핀테크도 34% 안팎을 갖게 하자. 바로 이런 겁니다. 이 34%라는 숫자가 정말 재밌는데요. 회사법상 지분이 3분의 1을 넘으면 합병 같은 중요한 결정을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숫자고 은행한테는 대표 자리를 주면서 핀테크한테는 거부권을 주자는 설계인 거죠. 이 대목은 재해석이 조금 섞이는데 이 싸움의 주제가 누가 발행하느냐에서 지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 판이 대치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지금 오르내리는 그 수혜주들 과연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저는 이 종목들이 지금 가격에 빈칸이 2개 뚫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법이 아직 없죠. 누가 발행 자격을 얻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빈칸은 더 큰데요. 설령 발행 자격을 따내도 그 사업에서 얼마가 남는지를 정할 만한 수익 배분 구조가 없습니다. 서클처럼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유통 파트너에게 내줄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결제망을 준 회사가 발행 없이도 이자의 절반을 가져오는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가격. 이게 바로 기대의 가격인데 확인된 건 딱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기대감만 보고 따라가는 매수는 이 빈칸들이 지어지는 순간 얼마든지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크게 움직이는 조직 미국 중앙은행 연준 안에서요. 같은 날 나온 두 개의 발표가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한 건데요. 한쪽 문서에서는 미국 경제 괜찮고 물가도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것도 조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물가 성적표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지금 미국 연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서운 쪽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내 보도에 따르면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15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근에 물가 지표가 실제 물가 상황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괜찮겠지만 물가 쪽은 낙관할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결정타로서 어떤 물가 지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얹었는데 이 대차대조표랑 금리 같은 정책 수단들을 점검하면서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시장은 이 말을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물가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돈줄을 풀 생각이 없다라고요. 어쩌면 더 조일 수 있다라고 하죠. 이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등골이 당연히 서늘한 말입니다. 가뜩이나 리플 가격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돈에 수도꼭지를 쥔 사람이 물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야기가 여기서 꼬입니다. 바로 같은 날 연준이 직접 만든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바로 베이지북이라는 문서인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연준 지역 은행이 12곳이 있는데요. 거기 직원들이 동네 가게 사장님, 공장 운영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직접 만나서 요즘 장사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정리한 현장 성적표예요. 근데 이번 베이지북 내용이 어땠느냐?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경제활동이 소폭에서 완만한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물가는 어땠을까요? 모든 지역에서 물가 오르는 속도가 직전 조사랑 같거나 오히려 느려졌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어요. 한 시장 분석에 따르면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 물가 그림이 이렇게 식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회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든 성적표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사장님은 그 성적표를 포함해서 어떤 성적표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보통은 반대죠. 성적표가 나쁠 때 못 믿겠다라고 하지 좋아지는데 못 믿겠다는 거는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면 딱 일주일 전으로 시계를 돌리셔야 됩니다. 지난 9일이었는데요. 연준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나 냈었죠.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 방식 전반을 뜯어볼 외부 전문가 검토팀 5개를 만들고 그 명단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5팀이 뭘 보고 있느냐? 연준이 시장에 말하는 방식들을 보는 소통팀, 연준의 돈 금고를 들여다보는 대차 대조표팀, 물가를 재는 자자체를 점검하는 데이터팀, 인공지능 AI가 일자리랑 생산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는 팀, 그리고 물가를 이해하는 팀을 다시 짜는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팀. 이 명단들이 재밌습니다. 물가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는 데이터팀은 월마트를 이끌었던 더그 맥밀런 전 회장, 그리고 하버드 시카고대 경제학자들과 함께 맡았어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통계청 종이가 아니라 계산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 팔리는 현장에서 물가를 매일매일 지켜보던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물가의 틀을 다시 짜는 팀에는 노벨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같은 이런 거물이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이 청문회에서 직접 말을 하기를 이 팀들은 지금 백지 한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은 올해 말까지 되는 일정이고요. 그럼 이제 이번 발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물가 지표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물가가 높아서 화났다는 투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온도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공고였다는 거고, 지금 쓰는 온도계로는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못 잰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 온도계를 만든 사람들을 이미 뽑아놨다. 이 얘기를 상원 의원들 앞에서 한 거죠. 실제로 케빈 워시 의장은 취임 때부터 정책인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판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대차대조표 발언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국 연준의 돈금고, 그러니까 연준이 사들여서 쌓아둔 채권 뭉치가 지금 원화로 따져봤을 때 대략 1경원 규모입니다. 1조 원짜리가 만 개예요. 한때는 1경 3천조까지도 넘겼다가 줄여온 게 이 정도고요. 케빈 워시 의장 생각은 지금 명확합니다. 평상시 정책 도구는 금리가 기본이고 이 금고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만 꺼내 쓰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팀이 그 금고 운영 방식을 통째로 검토 중이고, 다만 바뀐다고 할지라도 시장에 미리 알리고 설명하고 토론한 다음에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번 뉴스가 다르게 보이시겠죠. 겁주는 발언이 아니라 연준이라는 회사의 운영체제를 갈아 끼우는 중이라는 진행 상황 보고에 가까웠던 겁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온도계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이력서를 한번 열어보면 소름이 돋거든요. 케빈 워시, 올해 5월달에 취임했었고 상원 인준 표결이 54대 45, 현대 미국 연준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웠느냐? 이 사람 재산 공개 서류 때문에 그랬어요. 코인데스크가 분석한 69쪽짜리 공시를 보면요. 부부 합산 자산이 최소 2,800억이고요. 그 안에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 회사 10곳 정도가 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스타트업, 코인 상품 운용사, 스테이블코인 벤처까지도 전부 들어있었는데, 그리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기 위해서 이 지분 대부분을 팔겠다라고 서약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의 수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코인 세계에 직접 발을 담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해왔어요. 비트코인을 젊은 세대의 금이라고 불렀었고요.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통화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걸 드러내는 경찰관에 비유한 적도 있었고, 지난 6월달 본인 보유 이력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연준 표결에서 스스로 빠졌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표결 회피권 자체가 아직까지 한 매체 보도라서 단정은 어렵겠지만 사실이라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중앙은행 의장이 코인 때문에 표결을 피한 역사상 첫 번째 사례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장에서 바로 이 지점이 정면으로 건드려졌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은행이 아닌 코인 회사들이 미국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문제를 따져 물었어요.
거래소 크라켄의 은행 신청을 콕 집어 거론을 하면서요. 케빈 어시 의장의 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굳이 금융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 끝이다. 이 코인도 예외 없더라고요. 언뜻 들어봤을 때 코인의 문을 닫는 소리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 연준 서랍 안에 리플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서류냐?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미국 통화감독청 OCC라는 연방은행 감독기관에서 국가신탁은행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미국 연준의 마스터 계좌라는 걸 신청해서 지금 심사 대기 중에 있죠. 마스터 계좌가 뭐냐? 연준에 직접 트는 계좌입니다. 지금까지 리플 같은 회사는 돈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중간에 시중은행을 거쳐야 됐었는데요. 이 계좌가 열리게 되면은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이 쓰는 연준의 결제 고속도로에 직접적으로 올라타게 된다는 거고, 근데 이 문이 얼마나 좁냐면요. 커스터디어라는 회사는 몇 년을 기다린 끝에 2023년에 결국 기각당했습니다. 연준이 코인 회사를 자기 결제망에 들어가는 거를 그만큼 꺼려왔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리플의 신청서가 놓여있는 바로 그 창구에 최종 결제권자가 통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코인을 문전박대하던 시절의 연준에서 역사상 가장 코인을 가까이서 겪어본 의장의 연준으로요. 그리고 구제금융은 없다는 저 말도 뒤집어 읽으면요. 문전박대가 아니라 입장조건 공지에 가깝습니다. 망해도 나라가 안 구해준다? 네 돈으로 서라. 대신에 규칙을 지키면 들어올 수는 있다. 이런 규칙들은요. 어떤 회사한테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자본 쌓고 감독 받고 규제라는 갑옷을 제일 두껍게 입은 회사들. 리플이 연방인가에 뉴욕주 감독까지 받아가면서 몇 년째 해왔던 일이 정확히 그 갑옷 입기였죠. 그리고 한 개만 더 얹겠습니다. 아까 그 5팀 중에 AI 생산성 팀의 수장이 마크 앤드리슨인데 케빈 어시 의장의 30년 직이고요. 워시는 작년에 AI 생산성이 확인되면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코인 투자사의 공동 창업자가 연준 안에서 금리를 내릴 명분이 될 수도 있는 보고서를 연말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단기적으로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조용한 국면이 예상이 되고요. 진짜 판이 움직이는 첫 번째 관문은 올해 말 5개 검토팀의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3가지인데요. 먼저 연말까지 권고안을 낸다는 시한이 이미 공표된 일정이기 때문에 달력에 박혀있는 이벤트라는 점. 두 번째로 대차 대조표든 뭐든 바꾸기 전에 시장에 미리 예고하겠다고 의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오게 된다면 그 보고서들이 첫 번째 신호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 번째로 물가 재는 자랑, 금고 규칙과 인하 명분, 이 3가지가 전부 그 팀들 손에 들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3가지만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차 대조표팀에서 어떤 권고가 나오는지, 리플 마스터 계좌 심사에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연준 설명서가 문구가 언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지, 이 3가지가 이번 이야기의 진행 상황 표시줄이겠습니다. 82 그리고 42, 오늘은 이 2개의 숫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해 2월달은 82%였고요. 근데 지금은 42%까지 내려왔습니다. 뭐에 대한 확률이냐? 미국에서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확률을 맞추는 예측 시장에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5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백악관이 원래 이날에 법안 서명 목표일로 잡아놨었고, 근데 그날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표결 날짜는커녕 표결을 하자는 절차 신청조차도 없었어요. 이 법안은 지금 상원 대기 명단 423번, 말 그대로 번호표만 뽑아놓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소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법안이 멈춰선 바로 이틀 뒤 아주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트라는 사람이 미국 언론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이 최고 법률 책임자라는 거는 회사의 법 문제를 총괄하는 우두머리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년 동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주식 같은 투자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과 법정에서 싸운 당사자입니다. 그야말로 최강이었죠. 그 소송에서 지금 리플이 쓴 변호사 비용만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어가고, 한마디로 미국에서 코인 관련 법이다,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글을 썼으면 당연히 법 얘기로 가득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글에는 법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6,700만 명을 변방 취급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그 6,700만이 뭔지부터 풀어봐야 되겠죠. 얼마 전 미국에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성인 4명 중에 1명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었고, 사람 수로 따져봤을 때 6,700명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코인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 거고, 이 숫자 1년 사이에만 1,2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누가 늘어나는 대목인데요. 최근에 1년 사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42%가 여성이었고 예전부터 보유하던 층에서는 여성이 34%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 놀이터였던 이런 이미지도 숫자랑 달라졌어요. 보유자 절반 이상은요. 한 가구가 1년에 버는 돈이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 안 됩니다. 4명 중에 1명 걸로 봤을 때 1억 원에도 못 미치고요. 또 직업 분포도 의외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유자의 21%를 넘었습니다. IT랑 금융 쪽을 합친 비중에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지금 여기까지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들이고 조사 자체에는 해리스 폴이라는 미국의 대형 여론조사 회사가 했고요.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들여다본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는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죠. 이 조사를 누가 시켰고 그리고 이 글이 왜 하필 지금 나왔냐는 겁니다. 이 조사를 발표한 곳은 전국 암호화폐 협회였어요. 줄여서 NCA라는 단체인데 겉으로는 코인 교육단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작년에 출발할 때 미천을 댄 회사가 있었죠. 바로 리플랩스입니다. 우리 돈으로 700억 정도를 내놨었는데 그리고 이 단체의 회장이 누구냐? 방금 그 기고문을 쓴 알데로티 본인입니다. 그림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리플이 돈을 대서 만든 단체가 리플 변호사 출신 회장의 이름으로써 법안이 멈춰선 바로 그 주에 이 글을 내게 된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죠. 지금 알데로티는 법정에서 5년을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2천억 원을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배웠을 겁니다. 법정 싸움은 느리고 비싸고 결과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리플은 싸움터를 옮긴 겁니다. 법정에서 정치로요. 이렇게 보면 6,700만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건 시장 통계가 아니라 사실상 유권자 명단인데요. 미국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당신 지역구에서 투표한다. 마침 올해 11월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르죠.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입니다. 개보다 많다는 비교가 왜 들어갔는지도 여기서 풀리게 되는데요. 정치인이 한 방에 규모를 실감할 만한 비교를 일부러 고르게 된 겁니다. 근데 제목이 왜 하필 변방 취급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혼잣말이 아니라 반박이었기 때문이고 이 글이 나오기 얼마 전 반대 진영에서 정반대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미국 민주당에서 코인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워런 상원 의원이 근거로 든 조사인 건데 등록 유권자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코인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사람이 딱 1%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이 보이시죠? 한쪽에서 6,700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다른 쪽은 그걸 보고 투표할 사람은 1%뿐이라고 맞봤습니다. 보유하는 사람의 숫자랑 그걸로 표를 던진 사람의 숫자. 지금 워싱턴의 진짜 싸움은 이 두 가지 숫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같은 주에 유럽에서는 미카라고 부르는 코인 종합규칙이 완전 시행에 들어갔고요. 유럽은 규칙책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번호표를 들고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XRP랑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한마디로 코인마다 이름표를 달아주는 법이고 어떤 코인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금이나 옥수수처럼 사고 파는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식처럼 회사가 발행한 투자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겠고요. 그럼 어떤 이름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감독기관도 적용되는 규칙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XRP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이름표를 법률 조문에 박아넣게 될 겁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 지금 XRP의 지위는 판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판결은 다른 재판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방침도 기관장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달라요. 국회가 다시 모여서 고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 판결보다 훨씬 더 단단한 지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 왜 멈춰 있을까요? 절차만 보면 거의 다 왔습니다. 미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인 하원 측에선 작년 7월달에 이미 통과시켰고 294대 134였고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70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는 상원의 담당 위원회도 15대 9로 통과시켰고요. 남은 거는 상원 전체 표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이 가장 높아요. 상원에서 100명인데 반대파가 무제한 토론을 시간을 끄는 거. 우리에게도 익숙한 필리버스터죠. 이걸 끝내고자 한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하겠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은 53석 정도입니다. 결국에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딱 2명이었고요. 그마저도 조건부입니다. 왜 넘어오지 않느냐? 지금 크게 3가지가 걸려 있어요. 첫 번째로 윤리 문제죠. 공직자가 코인으로 돈 버는 걸 규제하는 조항을 넣자는 건데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랑 트럼프의 가족들이 코인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발자 보호 조항입니다. 코인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에게 책임을 덜 묻자는 내용인데 미국 검사들 단체가 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반대 서한을 보냈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가 된 코인인데요. 거래소가 이걸 맡긴 손님에게 주는 보상이 사실상 이자 아니냐
는 은행의 영역 아니냐 뭐 이런 싸움인 거고, 실제로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 보상 사업으로 한 해에 올리는 수익이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 규모다 보니까 은행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통과냐 무산이냐 지금 단정하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예측 시장도 올해 통과 확률을 42%에서 50%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거의 반반입니다. 다만 시간표 하나는 상당히 또렷하게 그려져요. 앞으로 미국의 상원이 복귀했고요. 그리고 8월 7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갑니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3주 남았는데 이 3주가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창구고, 승부는 첫 번째 걸림돌 윤리조항 협상에서 갈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가을이 되는 경우에 국방 예산 같은 대형 법안들이 상원 일정을 통째로 잡아먹게 돼요. 11월 달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가 손잡는 일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주도해왔던 루미스 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리플이 왜 지금 법정이 아니라 신문지면에서 6,700만이라는 숫자를 꺼냈는지 이제 앞뒤가 맞죠. 3주 안에 민주당 의원 7명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 의원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 바로 표라는 언어로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코인 규칙 법안은 이미 목표를 놓쳤고, 이제 8월달 휴회 전 3주짜리 마지막 승부처만 남았습니다. 지금 리플은 법정 대신에 6,700만 보유자라는 숫자를 들고 정치 무대의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이 법이 통과만 된다면 XRP는 판결보다 단단한 법률에 적힌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치도록 할게요. 6,700만이라는 숫자랑 1%라는 숫자, 다가오는 11월 미국 투표장에서 진짜 힘을 쓰는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상원이 돌아오는 13일부터 이 3주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신호들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상원 청문회장에요,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이제는 미국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 법무장관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토드 블랑시라는 사람인데요. 아시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의원들이 이 사람을 몰아세운 주제가 좀 의외였습니다. 마약도 아니었고요, 이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코인 수사팀을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이게 공격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 하루 전에 같은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의 코인 지갑을 정확히 찾아내서 약 1,900억을 그 자리에서 얼려버렸습니다. 이 수사를 없앴다는 정부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코인 추적을 성공까지 했을까요? 오늘 이 앞뒤가 안 맞는 퍼즐 하나 푸시면은 지금 미국 워싱턴이 뭘 하려고 하는지, 비트코인을 어떤 존재로 대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홀더 입장에서 어떨까요? 솔직히 걱정되는 그림부터 정리하고 가자면은, 이 정부는 지금 코인의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청문회에서는 코인 때문에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측에선 사실상 전원이 이 사람의 인준에 반대하는 분위기고요. 여당 의석이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여당에서 몇몇만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인준 자체가 엎어질 수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코인이 정치 싸움 한복판에 끌려 나온 거 아니냐? 이러다가 불통이 시장으로 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은 이 남자가 대체 뭘 했길래 욕을 먹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블랑시라는 사람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어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무부의 2인자인 차관이 됐었고, 지난 4월달 전임 장관이 물러나면서 장관 대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식적인 장관이 되기 위한 최종 면접 인준 청문회에 앉은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 차관이던 재작년, 그러니까 2025년 4월달에 서명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의 열쇠가 되는 문서라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제목이 기소에 의한 규제를 끝낸답니다.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법무부 안에 있던 코인 범죄수사 전단팀을 해체한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나 플랫폼, 그러니까 회사를 통째로 기소하던 방식들을 멈추고 코인으로 사기치는 사람, 진짜 나쁜 돈을 쫓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요. 이게 그 문서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바로 이런 지점을 봤습니다. 더빈 의원의 공격을 요약하자면은, 당신이 수사팀을 해체해준 덕분에 대통령 일가가 코인 사업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밖에서 추측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낸 재산 공개 서류에 적힌 작년 한 해 코인 관련 수입이 2조 원입니다. 가족회사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1조 2천억, 대통령 이름을 붙인 트럼프 밈코인 사업에서 9,500억, 2조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뉴스 헤드라인은 잘 잡히지 않은 두 번째 관역이 있는데, 이 더빈이 겨눈 건 대통령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랑시 본인도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가족끼리 옮기는 중에 있으면서 그 상태로 코인 업계를 얼마나 세게 단속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다른 의원들은 바이낸스 전 대표의 사면 문제까지 꺼냈었고, 블랑시는 인준되면 사면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럼 정작 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수사팀을 없앤 장본인이니까 변명하기 바빴을 것 같은데 청문회장에서 나온 반박이 뜻밖입니다. 단속을 없앤 게 아니다. 1년 반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라고요. 이런 취지로 받아쳤는데 정말 이상하죠. 이 팀은 분명히 해체됐다는데 단속은 늘었다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 같죠. 근데 이 말이 허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력을 딱 하루만 되감아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4일 청문회 하루 전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안에서는 나쁜 돈을 찾아내서 길을 막는 부서가 있죠. 오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펙이 이란 중앙은행과 연결된 코인 지갑 여러 개를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렸었고 그 안에 있었던 약 1,900억 정도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돈줄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란 정권이 불법으로 번 돈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까지는 발표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통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인데요. 장관이 발표하기도 전에 블록체인 장부를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가 문제의 지갑 4개를 먼저 콕 집어냈습니다. 이 지갑들이 이란의 중앙은행 그리고 혁명수비대랑 연결돼 있다는 것까지도요. 돈이 어느 결제회사랑 어느 해외 거래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지갑으로 흔들었는지 경로까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잠그는 집행은 그 지갑에 담긴 코인을 발행한 민간회사 테더가 집행을 했어요. 정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정부랑 분석가랑 코인 회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전부 다 공개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코인은 몰래 숨기기 좋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CCTV가 24시간 켜져 있는 유리금고에 가깝죠. 그리고 그 금고를 세상에서 제일 잘 들여다보는 쪽이 지금 미국 정부입니다. 있었던 이벤트도 아니에요. 지난 4월달 이란 연계 지갑 2개에서 5,100억 정도가 같은 방식으로 동결됐고요. 5월까지 이 작전으로 미국이 압류한 이란 코인만 1조 5천억 규모라고 재무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6월 달에는 이란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랐었고요. 작전에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노, 즉흥적인 한방이 아니라 몇 달째 굴러가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까 청문회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량시가 욕먹던 그 2025년 4월달 문서 뭐라고 했었죠? 코인 회사를 잡던 팀을 없애는 대신에 진짜 범죄자랑 나쁜 돈에 집중을 한다라고요. 그리고 하루 전에 재무부가 한 일은 뭐였었죠? 적성국가의 돈줄을 코인 장부에서 찾아내가지고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동결 자체가 청문회장에서 공격받던 바로 그 문서의 실행판이었던 거고 단속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역이 옮겨진 거였습니다. 코인 회사에서 적성국가랑 범죄자로서 어떤 나라가 특정한 돈의 길을 무기로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 길을 없앨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없앨 물건을 무기고에 넣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미국은 지금 자기 금융망에서 상대를 쫓아내는 것처럼 코인망에서 이란을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이라는 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추적 성공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의회에서 코인을 반대할 때 쓰던 단골 논리, 코인은 추적이 안 되는 검은 돈이다, 이런 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면 어떠실까요? 이렇게까지 추적되는 돈을 계속해서 깜깜이 검은 돈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실까요? 단속 뉴스가 거꾸로 입법의 순풍이 되는 조금 얄궂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이야기에 대해서 마침 지금 마지막 고비를 넘는 중이죠. 근데 그 마지막 고비가 뭔지 들어보시면은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몇 달째 전달드리고 있는 미국 코인 시장의 규칙을 통째로 정하는 법, 이제는 지겨울만도 하죠.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어느 기관이 감독하고 시장 자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이런 기술적인 쟁점들은 사실상 정리가 끝난 상황인데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윤리 조항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의원 같은 고위직이 재임 중에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것들을 제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법 전체의 운명이 이 한 줄에 걸려 있다는 거고, 왜 이 한 줄이 그렇게 무거운지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런 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100명 중에 60명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여당인 공화당 의석은 53석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최소 7명을 데려와야 되고요. 상임위 단계에서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은 갤러고 그리고 알소 브룩스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조차도 강제력이 있는 윤리장치가 없으면 최종 찬성은 못한다고 조건을 걸었었고요. 다른 야당 의원들은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윤리조항 없이는 클래리티법도 없다. 협상이 얼마나 꼬였는지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고위직의 코인 사업을 금지하자는 수정안이 11대 13으로 부결됐고, 각 주의 법무장관이 위반을 잡아낼 수 있게 하자는 절충안도 백악관과 여당이 도로 걷어들이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몇 주째 제자리 걸음이었죠. 근데 이 교착에 오늘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죠. 트럼프 측에서 상원의원들이랑 직접 마주 앉아서 이 윤리조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남겼는데, 실무진끼리 밀고 당기던 단계를 지나서요, 이 조항의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이 테이블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야당 의원 몇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코인업계의 연결을 끊지 않으면 반대하겠다고 외쳤었는데 정작 몇 달째 윤리협상을 실제로 이끌어온 갤러고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소리치는 쪽, 조용히 도장 찍을 준비를 하는 쪽, 이 두 가지가 지금 난이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싸움의 주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코인이 위험하니까 막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으로 돈 버는 걸 막자입니다. 반대하는 쪽조차도 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는 이미 논쟁 대상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있어도 되느냐 없어져야 되느냐 이거를 다투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남은 건 누가 얼마나 쥘 거냐 이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드리자면 재개발 승인은 이미 난 동네에서 조합 지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에요. 문은 열어놨는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인데 돈이 말랐다 보니까 새로 대출을 아예 멈췄던 거죠. 사실상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이듬해 코인 거래소랑 손을 잡았는데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은행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엔 거래소가 은행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은행이 거래소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식었다는 데이터가 찍힌 바로 요 며칠 사이인데요. 오늘은 이 어색한 장면 뒤에 숨어있는 1,530조 원짜리 계산기를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에 먼저 연락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헤럴드 경제 보도를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은행이 최근에 바이낸스, 고팍스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계좌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고요. NH농협은행도 거래소들과 접촉하면서 협력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이라거나 IM뱅크 같은 지방은행들까지도 나서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했다는 보도까지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은행들 쪽에서는 제휴를 전제로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접점을 넓혀가는 단계라는 점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 원래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난 2018년 실명제가 처음 생겼을 때 거래소가 은행 앞에서 계좌 좀 열어달라 오히려 사정하던 쪽이었었고 은행은 위험하다고 손살을 치던 쪽이었습니다. 그 갑과 을이 지금 뒤집히고 있다는 거고 도대체 은행들은 뭘 받길래 이렇게 스스로 을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을 알려면 규칙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원화로 사고 팔려면 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실명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거래소 하나의 은행은 딱 한 곳입니다. 이게 이른바 1거래소 1은행이라는 구조인데요. 법에 박혀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서 관행처럼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K뱅크, 비썸은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거래소마다 은행 짝이 하나씩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런 짝짓기들이 은행 팔자를 통째로 바꾼 사례가 아까 그 은행입니다. 바로 K뱅크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업비트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실 겁니다. 2019년에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새 대출을 멈췄던 그 K뱅크가 2020년 업비트랑 실명 계좌 제휴를 맺습니다. 그 뒤로 코인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려고 몰려들었었고 고객도 예금도 빠르게 불어들었습니다.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은행이 거래소 하나 때문에 다시 되살아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 걸린 일이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코인 사려고 거래소에 넣어둔 대기 현금들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결국에 짝꿍 은행 금고에 쌓입니다. 금융감독원 쪽 집계로 작년 기준 보면요. 5대 거래소 예치금이 약 10조 6천억입니다. 그 전에보다도 딱 2배로 뛴 숫자였는데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굴릴 수 있는 돈 1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싸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사실 이 10조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 하반기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법인, 그러니까 회사들의 시장인데요. 지금까지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로는 코인을 사실상 매수를 못했죠. 은행이 법인한테는 실명 계좌를 안 내줬으니까요. 근데 금융당국 계획표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2,500곳,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1,000곳, 시범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개인 지갑이랑 회사 금고는 단위가 다르죠. 코빈 리서치 센터 측에서는요. 법인 관련 시장이 13조 원대에서 2030년 46조 원 규모까지 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거래소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이 법인 손님을 받을 창구를 미리 잡아두려는 움직임인 거고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거래소랑 제휴은행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문이 하나뿐인 구조로 법인 손님까지 감당이 되겠느냐 이걸 점검을 한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요. 거래소 하나에 은행 여러 곳을 붙이는 복수은행 방식들, 심지어 증권사 주식 어플 안에서 코인 거래를 연결하는 방식들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예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없애자 이런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균형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건 맞아요. 이 법정비 같은 숙제부터 끝낸 다음에 계좌 구조를 선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내일 당장 문이 활짝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논의의 방향성 자체가 문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굴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국내 이야기인데요.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바다 건너에서 계산서가 하나 날아왔죠. 그리고 이 계산서가 방금 그 은행들 이야기랑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크립토컨트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려면 1530조 원이 넘는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쯤 되는 돈들인데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과거 기록들 때문입니다. 2011년 상승장 때는 약 4조 3천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550배가 됐었고 2015년 상승장에는 약 105조 원이 들어와서 100배가 됐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이클에서는 약 1070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상승은 8배가 채 안 됐습니다. 더 극단적인 숫자도 있어요. 이 가격을 딱 2배 정도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2011년 77억 정도였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155조 원이었습니다. 15년 사이에 2만 배가 됐다라는 거죠. 같은 돈을 넣어도 가격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컨트 대표 주기영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개인들이 ETF로 사주는 정도로는 안 되고 전 세계 큰 손들이 기본으로 담는 핵심 자산이 되어야지만 다음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ETF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환경이 아니라는 단서까지도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이 숫자 뒤집어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4조로 550배가 갔다라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시장이 종이컵이었다는 뜻이겠죠. 큰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담을 그릇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이컵이니까요. 몇 조만 부어도 가격이 폭주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155조를 부어야 겨우 2배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회사 재무팀 같은 큰 손들은 종이컵에는 절대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매수하는 순간 자기 때문에 가격이 튀어버리거든요. 수영장 정도는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졌다는 저 계산은 못 오르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아니라 드디어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체급이 올라왔다. 이게 증명서로도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달력 위에 오늘 나온 뉴스들을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성적표가 마이너스 20을 찍은 게 이달 5일이죠. 금융위 실태조사 보도가 1일이죠. 은행들이 거래소를 만나다는 보도가 2일과 7일. 전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완전히 식었다는 데이터가 찍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물밑에서는 큰 손이 드나들 만한 대한 공사 논의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1530조 원이 없어가지고 못 오른다는 계산서, 그 돈이 들어올 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국내 뉴스, 전부 다 같은 주에 나란히 찍혔다는 거고, 저는 이런 겹침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봐요. 다만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 말은 못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0을 짚어낸 그 분석가 스스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요즘에 활발히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1억 1,700만 원인데 지금 평균 20% 손실 상태다. 근데 과거 진짜 바닥에서는 이 손실이 40에서 50%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는 거고, 크립토컨트 안에 또 다른 분석은 과거 바닥마다 나왔던 신호 하나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면서 8,900만 원 아래로 밀릴 위험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소름은 바닥 신호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구조 자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 법인 개방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격 뉴스보다도 창구 뉴스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다 내렸다 하는 소식보다도 복수은행이 허용된다더라, 상자범인 거래가 언제 시작된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판이 깔린다는 거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은행들이 이미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움직여주고 있죠. 기업은 확신 없이는 먼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위 측에서는요, 이 실태 조사라는 행정 절차를 실제로 밟았습니다. 검토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서류가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국회에 관련된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챙겨보실 거는 차트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복수은행 허용 소식, 그리고 법인 시범거래 게시공지, 그 뉴스가 뜨는 날, 오늘 이번 이야기가 진짜 숫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날이겠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